재밌는 것은 각 도시마다 사이클이 다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은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지역과 타이밍을 잘 파악하여 큰 수익을 얻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공유하는 김동물입니다.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투자의 필요성과 이 부동산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에서 투자의 의미와 이 돈 버는 사이클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도 쏙쏙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은 친구들에게도 돈 버는 사이클을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왜 투자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사업, 하물며 직장을 다니는 것까지도 모두 다 근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죠. 그렇다면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를 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렌터카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차를 쓰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벌써 들뜨고 신이 나죠? 이 사진은 제 옛날 사진첩 보다가 신나 보이는 사진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넓은 제주도를 다니기 위해 렌터카를 빌리기로 합니다. 제주도에선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제주도엔 렌터카 업체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렌터카 업체들이 아예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은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자동차 매장을 들려 돈을 주고 자동차를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난다면 다시 자동차를 제주도에 있는 사람에게 팔고 돌아와야 합니다. 엄청난 번거로움과 큰 금액이 들죠. 그에 비해 렌터카 업체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며칠만 렌터카를 빌릴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렌터카 업체들은 힘들게 자동차를 매입하여 모아서 제주도로 내려와 우리에게 효율적인 비용으로 빌려줄까요? 그들이 제주도로 오는 여행객들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많은 렌터카 업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업체끼리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우린 소비자들은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 발령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는 것은 심리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크죠. 반면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빌려서 살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 계약이 끝나면은 그 전세금을 돌려받죠. 집을 빌려서 살면은 세금도 내지 않을 뿐더러 그 지역의 집값 하락의 위험도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왜 공부하여 세금과 하락 리스크를 안고 아파트를 매입하여 사람들에게 빌려줄까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아파트를 투자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욕망이 전세의 주거 안정을 만듭니다. 다주택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전세 물건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서로 임차인분을 모시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게 되고 도배를 해주는 등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빌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집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건설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아파트의 퀄리티를 올리게 되고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추려고 하겠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기술력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신축 아파트에 놀러 오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렇듯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자들과 건설사들의 욕망이 주택 퀄리티를 올리게 되고 또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깨끗한 신축의 아파트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빵집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고객 만족도 있겠지만 빵집 사장님의 영순위는 본인과 본인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보다 더 맛있고 품질 좋은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생산자는 나쁜 사람이고 소비자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죠. 이 세상 모든 다주택 투자자들이 사라진다면 전세가 전부 사라질 것이고 건설사들은 새 아파트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신축 아파트가 전세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 주택이 필요한 신규 수요자들은 오래되고 낡은 집을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가 사라진 것처럼 세상에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은 뉴욕의 할렘가 사진인데 뉴욕의 할렘가는 사실 원래 주거 환경이 괜찮은 중산층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폐허가 된 주택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되었을까요?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집주인의 이익을 제한하자 집주인들은 집을 고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금이 임대 수익보다 더 많아지다 보니 집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집을 빌려서 쓰는 분들은 집을 잘 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자동차와 빌린 렌터카가 있다면 어떤 자동차를 더 잘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폐허가 된 주택들이 모여서 현재의 할렘가가 된 것입니다. 두바이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멋있는 도시가 되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점이죠.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본질은 간단하죠. 쌀 때 사서 보유를 하다가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우리가 맞추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껄무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사이클 공부를 통해서 이 저점과 고점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제는 아니기 때문에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주택은 필수제죠. 우리가 길바닥에서 노숙을 할 것이 아니라면은 자가이든 전세이든 누구나 머리를 대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은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패닉셀 또는 투매를 하는 경향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경우 심리보다는 이 공급을 기준으로 가격의 사이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급이 줄어들어서 주거가 부족하게 된다면 반대로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팬데믹 바이러스가 한국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마스크 공장들은 마스크 공급은 그대로였는데 단기간에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폭발하면서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을 했죠. 마스크 가격이 뛰면 생산자들은 마스크를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스크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 대비 더 많은 마스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더 이상 마스크가 귀하지 않게 되면 마스크의 가격은 다시 하락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시장은 자연적으로 부족하면 늘어나고 과하면 줄어들면서 사이클을 통해서 생물체처럼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항상 36.5도 인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씨가 추우면 몸을 떨어서 체온을 올리고 더우면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다시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파트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은 만드는데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마스크에 비해 아파트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부족한 수량을 빠르게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불균형이 생겨 사이클이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앞서 사람들과 건설사에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신축 아파트의 개수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신축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누적된 공급량이 새로운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넘어서게 됩니다. 새 아파트를 사줄 사람보다 아파트 개수가 차고 넘치니 건설사와 투자자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 가격을 할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시를 보자면 2009년부터 2014년 초까지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구광역시의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입주가 많은 곳으로 필두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침체장을 맞게 되면 돈을 벌 수 없으니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건설사들은 집을 짓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집을 계속 안 짓다 보면은 3년 뒤에 완성되는 신축 아파트가 계속 없어지겠죠. 그렇게 신규 아파트가 계속 감소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아파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집의 개수는 적은데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순간이 오다 보니 수요자끼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집값은 다시 상승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사이클이 형성이 됩니다. 앞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도 물가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은 장기적으로 이 우상향하는 곡선 위에서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은 건설사들이 돈을 벌려고 신규로 인허가를 시청, 구청에 많이 받고 분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3년 뒤에 그 물량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3년이 지나서 물량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이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건설사들이 더 이상 분양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분양을 해봤자 미분양이 나고 사람들이 청약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3년 뒤부터는 입주하는 신규 물량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3년 뒤부터는 공급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부족을 느끼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일정하게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주택시장의 침체와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언제는 많이 인허가를 받아서 많이 입주를 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는 1986년부터 2020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앞서 봤던 이 그래프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렇게 집값은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지역과 타이밍을 잘 파악하여 큰 수익을 얻습니다. 도시는 욕조와 같습니다. 이 도시라는 욕조에 신규 공급을 막 들이붓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넘치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도시의 크기보다 공급이 넘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지 않고 미분양이 나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한 사이클에 필요한 3년 누적 공급량이 각 도시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주변의 큰 도시의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덩치가 매우 큽니다. 광역시를 욕조에 비유를 하자면은 서울 수도권은 큰 호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 필요한 누적 공급량이 훨씬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한 사이클에 필요한 공급량은 저는 300만 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적정 공급량을 구하는 방법은 그 도시의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전체의 평균, 그리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각 사이클의 평균 등등을 통해서 그 도시의 항상성이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수요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구광역시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소도시 물건을 매도하고 대구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각 도시마다 사이클이 다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 및 세종 그리고 6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 어떤 한 시점을 딱 끊어서 본다면은 모두 다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 끊어서 본다면은 초록색은 상승하고 주황색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끊어서 본다면은 뭐 노란색은 상승하고 있는데 파란색은 하락하고 있던지 이렇게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은 있다는 것이죠. 이 빨간 기준선 이후로는 모든 지역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부작용으로 전국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와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알면은 우리는 사이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향후 집값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의 투자의 기본은 지역과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투자가 부동산 투자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 공부를 경매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경매는 매입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보다 앞으로 어떤 지역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에 처음 입문을 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경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역의 흐름을 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우쳤죠. 여러분은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줄여서 기회비용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생산자는 악이고 소비자는 선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공생관계이며 이 둘 사이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격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가격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 그리고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값일 뿐이죠. 우리는 공부를 통해 시장의 사이클과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멀리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이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호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남 탓을 멈추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을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물이었습니다.